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오히려 위기가 터지면 좋아질 것 같아요. 문제는 이번 위기는 바로 안 터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쇼크성이었습니다. 뭔가 충격이 가해져서 그 충격의 본질을 이해할 때쯤에는 이미 회복돼 있었죠. 이런 충격은 건강한 경제의 전화 위복을 가져오는 충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맞서고 있는 충격은 뭐 그런 충격이라기보다는 서서히 약해지는 전체적인 체력 저하, 그런 상태에서 침체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이제는 활력 있게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은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체력이 저하된다는 거, 구조적이라는 거, 그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나라 생산 요소를 다 가동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잠재 성장률이 10여 년 전만 해도 2.5%, 3%였어요. 그런데 지금 공식 기관에서 예상하는 것은 2%가 안 됩니다. 지금 뭐 1.8%나 2%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마 추정치보다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보다 심각한 것은 2028년 이후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1%를 못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되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선진국도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잠재 성장률의 둔화를 손 놓고 있다라는 거죠. 설비 투자가 몇 가지 요인에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설비 투자가 증가하려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많이 존재해야 되는데, 석유화기나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을 낮출 정도로 경쟁력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죠. 미국이 자기네 땅에다 공장을 지어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공장을 자기네 땅에다 지어라라고 오책을 펼쳤지만, 트럼프는 이제 관세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그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기 불편한 요인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령 바이든 정부 때 우리나라가 20조 원 정도를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땅에 이 20조 원이 설비 투자가 일어났다면 고용이 거의 한 3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형성됐을 거고요. 매년 GDP도 0.3%포인트는 업됐을 겁니다. 이것을 다 뺏긴 거죠. 단순히 이제 설비 투자가 미국으로 옮겨가면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밸류체인들이 다 움직이고 또 고용까지도 밖으로 뺏길 수 있다는 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이고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물러나더라도 이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둔화 요인이고요. 나머지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생산성입니다. 기술 개발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AI 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지금 후진국에 속해 있고요. 이제 부랴부랴 AI 센터를 국가적으로 지금 육성하겠다고 국가가 나서고 있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들도 전략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유치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전략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정책은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부동산 쪽으로 자본을 배분하도록 이러한 정책을 초당적으로 지금 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비생산적인 쪽으로 자본이 흘러들어가고 국토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서툴고, 그러면서 사실은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안 되거든요.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적 지원이 있으려면 다른 정책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 자본, 설비 투자죠. 그리고 생산성. 이 세 개가 없는데 어떻게 잠재 성장률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잠재 성장률이 업턴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10년 전을 후회할 거고요. 20년 후에는 20년 전을 후회할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결단이 내려야 되고요. 산업정책, 기술개발 정책, 효율적 자본 배분 정책, 구조적인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정책을 안 한다고 해서 2025년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무너지느냐, 그게 문제는 거죠. 무너지면 정신을 차리는데 안 무너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서서히 병들어가고 세계 경기가 안 좋을 때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약간 감기 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세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체력이 약하니까 독감 걸려야죠.
그리고 잘못하면 폐렴 걸리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환적인 경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하다. 환율 시장이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1,100원대였거든요. 원달러가. 지금 왜 1,400원이냐. 전국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없었다고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보다 한 50원, 100원 낮았겠죠. 1,350원이나 1,400원이었겠죠. 그것 차이예요.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왜 환율이 우리나라가 약한지, 이런 것들이 왜 환율 약세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좀 진지한 생각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40년 동안 여러 위기들을 많이 봐오셨잖아요. 경제가 부실해지면 가장 약한 부분부터 터지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일지? 가장 큰 거는 부채에 있겠죠.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연결되는 고리가 단순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온다면 대외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게 얽히고 설켜서 올 수는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는 빈사 상태로 위축이 되고 트럼프 관세 정책이 너무 무식하게 발효가 되는 바람에 전 세계 수요를 망가뜨리는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마저도 망가뜨리고,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왜냐하면 관세 정책을 계속 하니까 물가가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풀어놓은 돈도 있기 때문에, 혹은 과거에 풀린 재정 적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채 발행 증가를 통해서 국채 금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지금 압박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경기 둔화와 물가나 금리의 상승 압박이 이게 만나면 최악의 시나리오죠. 빚쟁이들이 고생합니다. 빚을 많이 진 국가, 기업, 그리고 가게가 고생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지금 한 4,000개 정도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신평사들의 회사채 다운그레이드 성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S&P 500의 굉장히 부자 기업들만 봐서 우리가 지금 등한시하고 있지만 기저에는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재무구조도 양극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의 거의 한 3분의 1이 좀비 기업입니다. 이자를 못 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고 있어서 기업들이 아무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밑에는 지금 엉망인 거예요. 거기다가 부동산 PF 140조 정도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20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한 70개 사 정도 중에 절반 정도가 PF 연체율이 10%가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올해 전체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금리가 올라간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시장금리는 혹은 신용 가상금리는 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2025년과 2026년에 전 세계 기업들 중에 한 30%의 회사채가 만기가 도래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그런데 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대부분이 한 5년 전에 발행한 회사채가 많아요. 5년 전이라는 건 제로금리 시절입니다. 그럼 연준이 2016년인가부터 제로금리를 탈피해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5년, 10년 뭐 이때 전부터 발행되는 금리는 거의 제로금리였거든요. 이 제로금리가 고금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 돌아오는 시기가 2025년, 26년이라서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밑에는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조금 와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온다. 주식 다 팔아라.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위험도 있는데 잘 안 넘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 5%, 10% 빠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만약에 잘 안 넘어가면 20%, 30%도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한 50%는 되니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을 그냥 너무 마음 편하게 즐기시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은. 조마조마하면서 아무 일이 안 터지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와치하면서 지내셔야 될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2025년 혹은 2026년까지 조금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랑 금을 좀 사둬야 될까요? 달러, 금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흘러다니는 얘기 중에 금은 금다워야 된다고 하는데요. 금은 소리 소문 없이 오르는 자산인데 지금은 너무 요란하게 오르고 있어서 좀 기술적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추세적인 4년, 5년 길게 내다보면 조정 보일 때마다 사시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일단
연준이 2%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금 가격은 2%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는 매년 올라간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3%를 크게 하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짧은 경기 침체 구간을 지나가면 다시 또 한 3% 위로 갈 것 같고요. 경기 호황이 다시 재현된다면 지금 물가 상승률은 한 3 내지 4%는 너끈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앞으로 한 10년간 놓고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은 한 3%를 고정값으로 저는 보고 싶고 네. 하단을 그렇다고 보면 금은 한 4%는 매년 올라가지 않을까. 굉장히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 가격의 장기 물가 대비 가격은 장기적으로 수평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금은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부채가 늘어갈수록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지금 100%에서 124%까지 와 있고요. 이게 미국 의회예산국 전망치에 의하면 머지않아 아마 170%, 80%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추세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금 가격에 대해서 달러가 평가절하되는 거냐라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20년을 보시면은 달러가 금에 비해서는 제일 적게 떨어졌고 제일 많이 떨어진 통화가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우리 원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달러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원화로 사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화를 금으로 바꾸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미국도 국가 부채가 늘고 재정 적자가 심해졌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악화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 달러가 제일 강할까? 아니면 다른 나라 통화가 더 약할까?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달러의 패권이 서서히 약해지고 달러의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전 세계 통화 질서가 불안정해질수록 달러 강세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제국의 쇠퇴는 결국에는 그 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면서 펀더멘탈이 악화되고 임계점을 넘었을 때 제국이 힘을 잃는 거거든요. 미국 달러가 힘을 잃어가는 과정 중에 아주 장기적인 경로에 있는데 이 경로에서 아이러니하게 달러는 계속 강해질 거다. 결국에는 다른 나라 통화가 더 불안한 거죠. 통화 체제가 바뀔수록. 박사님께서는 어떤 따님 혹은 아드님께 지금 같은 시기에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가져가라고 권하시나요? 만약에 지금 1,000만 원 정도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1,000만 원을 다 주식에 투입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작년과 재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녹화 시점에서는 1,000만 원 중에 한 3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확보해 놓으시고 나머지 700만 원을 미국 주식을 여전히 한 450만 원,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을 250만 원, 그래서 700만 원으로 채우시고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그래도 저는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후회하기보다는 확률이 높은 것에 계속 배팅을 해나가는 게 주식 투자를 오래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그게 습관이 돼서 스스로 장세를 판단해서 안 좋다고 판단될 때는 혹은 주가가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는 안 사고 현금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을 획득하시는 거예요.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셔야만 지속적으로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1년, 2년 투자하실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투자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 300만 원 현금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 말씀하시는 거겠죠? 원화로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네. 달러로 바꿔놓으셔도 되는 거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달러가 그렇게 큰 폭으로 단기간에 요동을 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한 1,4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는.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전문성을 조금 더 무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 상황에서 0%대 성장이 들어가니까 1등 기업도 망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각박한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직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오실 거예요.
경제적인 스트레스, 또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오실 거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거친 환경 변화에 우리가 이렇게 장벽을 치는 자기 나름의 성장 솔루션을 찾자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기회도 많다. 환경적인 어떤 쇼크가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계속 어려워지고 구조적으로 그러면 기회가 많습니다. 태평성대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안 좋아질 때 사업 기회도 있고요. 역으로 빈틈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같이 노려보시죠.